시작해볼까요? 차 교수님, 예, 기자회견 저런 모습 처음 보시는 거죠? 예, 처음 보기는 합니다만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런 형태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 할 때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는 신년 기자회견 때는 사전 각본에 따라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평소 때 여러 가지 현안들이 튀어나왔을 때는, 그때 당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든 수시로 기자실을 방문해서, 진짜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년 기자회견까지 이렇게 각본 없이 하는 것은 일종의 진일보한 행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일보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우리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원하는 최고의 남편감이 아니었나. 누가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아, 대통령이?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저는 또 질문하는 기자들이 또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보다는 가정중심적으로 좀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제가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들이 원하는 지향점, 정말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이 없었다라는 말도 있었긴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 이래서 일단은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진정성 엿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하신 것 같고. 우리 이상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게 말씀드려야 되죠. 네.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좋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설렘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언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보면은 첫째 이제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어제 대부분 기자들이 선택을 받아야만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기자들은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것이 누구를 대신하느냐, 국민을 위해 대신하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그 분위기가 빨리 저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았단 말이죠. 물론 그 사전에 어떤 정리가 되지 않고 날것 그 자체를 듣기 위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어쩌면은 비교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갑이고 기자가 어린 이런 어떤 형태의 기자회견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조금 뭔가 조금 어색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잠깐만, 그러면은 교수님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기자하고 질문하고 대답할 때? 모든 것은 이제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 그 관행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잘못된 것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진행해왔다는 각본 있는 드라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전에 소위 이야기하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질의응답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 주제를 선정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무언의 약속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생방송에서 자칫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최소화하고 또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좀 질서를 잡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언론의 어떤 장악이라든가 보도의 통제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보지 않고 있고 만약 또 요즘에 언론에 대한 그런 태도 또 그런 방법들은 있을 수가 없죠.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 형식 문제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개입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형식 문제를 가지고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형식 뒤에 숨은 배경과 내용상의 어떤 내용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차차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차 교수님. 차 교수님은 노무현 정부 때 그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DJ 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형식 파괴 다 좋은데 왜 달달 떨죠? 우리 그때도 그랬습니까? 제가 2005년 신년 기자회견 할 때 저도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 사실 좀 떨었습니다. 속으로 떨리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자의 대통령에 대한 질문은 속으로는 떨리지만 국민을 대신을 해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하는데 지난번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유난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자들은 달달 떨고 대통령은 여유 있게 그걸 웃으면서 그런 분위기는 동의 안 하세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할 때 지난 8월 달에 상당히 좀 기자들이 좀 긴장된 모습보다는
어제 그 회견할 때 기자들 모습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한결더 좀 뭡니까, 이런 좀 표정도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네.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 긴장보다는 여유를 찾은, 나름대로 그런 좀 기자들도 상당히 새로운 정부의 이 청와대의 환경에 상당히 좀 적응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미리 예정된 이 각본에 의해서 저는 지리자로 선정이 돼 있었지만 제가 마이크 잡는 순간 상당히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누가 자기가 지금 될지 모르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걸 감안했을 때를 봤을 때라도 네. 아마 기자들이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할 네.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됐던 것 같고요. 화면만 놓고 보면 모든 참석한 기자들이 전부 다 손을 든 거죠, 지금? 다 들은 것이죠. 그래서 네. 어제 이 장소 자체가 이전의 대통령의 기자회견 항상 춘추관에 있었어요. 네. 춘추관인데 어제는 영빈관에서 했거든요. 영빈관에서 하는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을 수용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예. 장소를 영빈관으로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청와대 카톡방, 출입기자들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기자가 3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00명의 그 기자들을 그 중에서 누구만을 선정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가 수가 거의 한 60,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네. 100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3배 이상 늘었으니까 청와대로서는 사실 이 기자들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도 사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네.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 끝에서 놓은 하나의 이 형식이긴 합니다만 물론 어제 앞서 우리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300명의 기자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일종의 복불복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한 번 또 선정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되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답변이 조금 두리뭉실해도 추가를 질문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자들끼리 사전 조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중요한 질문이 빠지는 누락되는 네.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청와대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네, 첨언하면 될까요? 갑자기 노벨에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려서 좀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 언론의 입장, 저널리즘 입장에서는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 지적해야 할 사안이 있죠. 뭐냐 그러면 질문의 편중성입니다. 어제 대체적으로 형식과 룰에 의하면 12개 질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7개 질문이 됐습니다. 근데 17개 질문이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질문이 대부분 남북 관계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조금 벗어난 듯하다. 그러니까 이 선택하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 자체가 받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질문의 편중성을 보이는 그런 점도 그렇다면 이 교수님은 이 중구 남방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전 조율, 사전 각본이 필요했다. 지금 이렇게 청와대 측과 기자단의 어떤 조율보다도 기자단 자체의 조율이 필요한 것이죠. 기자단 이런 자체의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이런 미국식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일종의 모원의 그런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할 때 헬렌 토마스 지금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제1번 질문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딩을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무언의 어떤 룰을 가지고 기자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택하는데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사전에 이러한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선택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러면은 기자단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게 맞춰서 질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인데요. 아까 그 기자단,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카톡방에 300명이 단체로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반장도 있고 누구도 있고 간사도 있고 이렇게 팀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기자단 내에 자율적인 그런 집행부 구성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뭐 다른 회사에서 물어보는 것까지 간섭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 그때부터 누가 질문을 질문 자료 뽑힐지 모르는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당신이 이제 들어보고 저 사람이 저런 질문했으면 그 나오지 않았던 다른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또 다른 기자가 필요하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기자들이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기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이나 그냥 일반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정말 명시적으로 너 이거 말했으면 저거 다른 사람이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잘 들어봤다가 대통령이 질문하는 것
것을 부족한 부분을 그 다음 사람이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를 이 사람이 먼저 질문했으면 나는 그 다른 질문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저는 그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방식에 있어서 기자단들이 편중된 질문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기자들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되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마 당시 좀 흥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떨려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어나가지고 질문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떠냐고요. 뭐 요즘 세상에 뭐 질문 잘못했다고 잡혀가는 것도 아닐 텐데. 대통령이 무서워서 하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일어나서 얘기하고 이제 그 카메라 집중되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제가 시청자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기자들끼리 300여 명이나 되는 기자들끼리 간사협의나 회사 간 협의나 매체별 협의나 조율이나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없었다. 이게 일부러 그런 거냐? 뭐 일부러고 뭐고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 시종일관 각본 없었고 사전 조율이 없었다라는 대답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군데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본이 없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렇게 각본 없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기자단들이 우리들이 골고루 어차피 300명이 다 질문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몇 명만 뽑혀서 질문할 거가 뻔한 거니까 그렇다면 그중에서 나와야 될 분야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들어보고서 저 사람이 이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게 있으면 다른 걸 질문하도록 해야지 그 사람이 묻고 싶은 게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정비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를 왜 하지 않았을까? 차 교수님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게 자율적 조율과 좀 효과적인 합리적인 대안이 좀 있었을까요? 아마 이 지금 일종의 가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앞서 그 이상희 교수님께서 뭐 백악관 이야기 하셨지만 어저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트윗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백악관 방식하고도 또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백악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백악관의 출입기자 그러니까 출입하려고 하면 벽이 상당히 높아요. 출입기자단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는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신청하면 다 등록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이 열려 있고 벽이 낮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백악관처럼 백악관은 지금도 앉는 자리가 소위 말해서 매체 파워 순서대로 거의 앉다시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일종의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이 언론의 그 매체 파워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방식을 이제는 좀 바꿔보겠다. 그것이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출범한 나름대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부라고 한다면 뭔가 이런 기존의 그런 이 언론들끼리 암묵리에 형성되어 왔던 그런 이 질서 자체가 뭔가 그 진정한 이 소통과 진실을 전달하는데 약간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 때문에라도 아마 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 정착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중복 질문이라든지 추가 질문을 못 한다든지 그래도 중요한 질문을 빠지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기자단 스스로가 오늘쯤은 다 간사회의를 열어서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제도를 보완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것도 뭐, 청와대가 강제한다는 거, 그거는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제가 거죠. 웬만하면은 미국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두 분이 이제 자꾸 미국 백악관 시스템을 말씀을 하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 백악관에 출입기자 들어가기는 힘들기도 하지만, 앞에 들어가 보면 기자회견석의 맨 앞줄이, 기자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다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좌석제예요, 기자들이. 거기에는 고참 기자들, 20년 차 기자들, 30년 차 기자들, 40년째 출입하는 기자들 좌석입니다. 그건 아무도 못 앉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저희처럼 손을 막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볼펜 하나 들면 대통령이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도 다 기억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시스템보다 우리가 더 진일보했다, 더 자유롭다, 그렇게 봐야 할 것인지, 기자회견장에서 메이저 언론이 사라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교수님 좀 미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 형식 가지고 좀 너무 치열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두 분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춘추관장을 했기 때문에 직접 기자회견을 준비를 해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례도 많이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부분도 연구도 해보고 이런 경험적 측면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백악관 시스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아니요, 백악관 시스템은 이제 시청자들한테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제 질문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메이저 언론 기자가 등장하지 않았죠. 네, 그렇죠. 얼마나 없었으면
윤영찬 수석이 맨 마지막에 지상파 중에 한 명 지목하겠다 해서 SBS 기자 한 명 딱 지명됐고, 그 많은 17개의 질문 중에 대한민국의 소위 메이저 언론 기자는 질문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식적으로 그랬을까요? 워낙 많이 손을 드니까 그냥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인 출신이죠. 정치 출신이고 대선 캠프 때부터 수많은 기자들과 같이 피부로 접하기도 하고 많은 소통을 했을 걸로 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의 달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이저급 언론이라 그러면은 언론에 대한 비중 그리고 그 역할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떤 의미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들 즉 1진과 2진 중에서 1진 정도의 얼굴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럼 일부러 지목을 안 한다고 어쩌면은 국민에 대한 알 권리 뭐 이런 차원보다도 그동안 있어 왔었던 기자들과의 관행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넘어보겠다라는 어떤 대통령의 시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수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뭐 예를 들어서 메이저 언론의 일진 기자들의 얼굴을 모른다. 이건 조금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봤을 좋습니다.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죄송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일부러 그러셨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인 것이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출입 기자단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러 알면서도 그분들을 뭐 배척하려고 했던 그런 식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일부러 뺀 건 아닌 걸로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제가 그 청와대 출입 기자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아마 상당히 주요 언론사 기자들은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풀 기자단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청와대에 지금 등록 기자 300명이 넘지만 그 중에 풀 기자단은 제가 알기로 한 100명 내외일 겁니다. 그러면 아마 거기는 좀 그 매체 파워가 큰 매체들 순으로 아마 쭉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런 기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공식 행사장에 풀 기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주 볼 기회가 많죠. 그런데 사실 어제 마이크를 잡고 질문했던 기자들 중에 제가 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몇몇 기자들 같은 경우는 풀 기자단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얼굴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소한 목소리를 듣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럴 수도 한편으로는 있겠습니다. 또 청와대 상시적으로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참모들이 가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든지 정례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300명의 기자들 중에서 풀타임으로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는 100명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런 100명 내에 들어가는 기자들은 상시적으로 청와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자주 못 오는 기자들에게 나름대로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의 배려였을 것이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 의외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현재 청와대 출입 기자는 3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등록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나 등록만 되면 청와대 출입 기자로 지금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는 딱 30명이었습니다. 형식 얘기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딱 좀 짚고 좀 넘어가 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질문이 너무 좀 중복된다, 중구난방이었다,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문바라는 키워드가 지금 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방송 해도 되는 거죠, 문바? 어떻습니까? 노 변호사님 법적으로 소위 문바. 예.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웠는데 악플 때문에 힘들어요, 대통령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이 당신도 힘드냐? 나도 힘들었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 유권자의 의사표시 하나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좀 웃으면서 답하고 넘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적을 합니다. 질문의 본질은 기자의 질문이 이른바 문 대통령 지지층들의 과도한 악플이 도를 넘어서서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겁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유권자로서의 단순한 의사표시로 보기에는 너무 위험수위인데 이것이 민의를 왜곡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오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과연 대통령이 그렇게 웃으면서 별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넘어갔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한테 한 시청자라면서 어제 기자 질문에 대한 의견을 주신 내용을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수님? 예, 상당히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 이게. 예, 가볍게 어제 이야기가 좀 다뤄졌습니다만은 굉장히 무거운 얘기인데, 첫째 짚어봐야 될 부분은 기자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사실상 저널리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기자가 그런 것을 도로에 해서는 안 되죠. 네. 어떤 댓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항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 그 기사의 객관성, 그리고 팩트, 이 위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대통령한테 질문했다는 그 자체가 사회가 그만큼 어느 정도의 좀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스티브 레이넨 교수라는 그 조지타운 교수가 이 부분을 분석한 게 있어요. 민주사회에 있어서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호빗, 그러니까 벌컨, 그리고 홀리간 이렇게 나눴습니다. 호빗은 정치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벌컨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 그 홀리건은 축구장의 낭동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소위 특정 지적, 이걸 팬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팬덤에 대한 지지층들은 홀리건에 같다. 정치적 홀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구장에서 정상적인 경기를 방해하고 거기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행위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공동체 사회가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무너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지나치게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이념과 색깔과 철학을 추종하기보다는 이것이 일종의 신앙화 되고 일종의 숭배화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훌리간족의 가까운 어떤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고 이것을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민의를 왜곡할 수가 있고 여론을 왜곡할 수가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중된 어떤 팬덤 세력에 좌우되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자칫하면은 행정이라든가 정책이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가볍게만 보시는 문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질문이 네. 아까 우리 앵커님이 질문하신 대로 질문하셨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안 좋은 댓글이 달린다. 그리고 지지자분들의 격한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다고 전할 말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나중에 덧붙인 말이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신 건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라고 한다면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가 있으면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악플이 달리든 뭘 하든 간에. 근데 물론 그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지나치다. 이거 너무 심한 사회적 현상으로 나오고 있으니 대통령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말했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니까 아마 그 말 때문에 그 반응을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넘기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좋게 해석을 하면 각본 없이 질문을 하다 보니 기자도 네. 질문을 정리해서 이 문제의 그렇죠.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찝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 악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네. 대통령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냥 이 하소연하는 학생을 다독거리듯이 대통령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바로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청래 전 의원님 이제 트위터에다가 막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쌍방향 소통 시대인데 기자라고 해서 당신이 쓴 기사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댓글만 달려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대통령, 그 조선일보 기자, 또 정청래 전 의원 세 분의 말이 다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이 그런 보이는 행동이 어느 정도는 옳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옳지 않을 수 있지만 네가 기자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신 것이고 기자 입장에서는 내가 기자라 하더라도 그런 식의 과도한 표현은 옳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물어본 것이고 정청래 전 의원은 당신은 기자인데 일방향적인 소통만 하던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이제 적극적으로 네 스스로 알아서 대처를 잘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들이 전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얘기가 나왔겠지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중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차 교수님도 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제 대통령 그 신년 기자회견에 이 부분이 좀 옥의 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대통령의 그 답변에 저는 조금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조금 대통령답지 않은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앞서 우리 노 변호사께서 만약 기자가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직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대통령이 그 답변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그 질문의 뜻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못 알아듣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 기자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사 써놓고 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찬반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런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문팬들, 소위 말하는 문팬들의 그런 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가 도를 지나친 경우에 대해서 자제를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9월 달에 문팬 창립 총회가 충남 서산에서 열렸어요. 네. 그때 그때는 문재인 후보도 아니고 그냥 정치 문재인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고 한다면, 이 SNS 상에서 서로에게 가해지는 공격의 언어, 그리고 적대적 논리가 걱정스럽다. SNS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또한 소수를 배려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2016년 9월 달에 했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것을 답변으로 가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까지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도 아마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조금, 2016년 또의 자신이 이야기했던 자신의 그 지지층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선풀 문화로 한번 바꿔보자는 그러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 질문의 아마도 본질은 댓글이 악플이냐 선플이냐가 아니었고, 대통령이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본질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좀 아쉽습니다. 뭐 형식과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 뭐 잘했다라는 의견이 맞든 뭐 대부분입니다. 특히 기자회견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어떤 내용 오갔는지 먼저 그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남북 대화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 간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양국이 남북 간 회담 진행 상황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는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하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미국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의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북측에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미국 측 고위 대표단 단장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떠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다루는 이 자세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좀 얻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람직한 자세죠. 왜냐 그러면 일단 한미 간의 공조, 이 균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시키는 관련한 그런 의지 보이는 것은 뭐 한반도 긴장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 대화를 하면서 한미 관계 공조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도드라졌던 부분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공조는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이와 관련돼서 남북 대화를 이룰 수 있고 평창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참가가 유도되는 것은 트럼프의 공이 크다. 이런 부분들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구도를 떠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저께 기자석에 앉았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을 것 같아요. 뭐냐,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리를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이런 우리가 대화를 기조로 여는 것, 그리고 한미 간의 동맹이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반석이 마련돼줘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그리고 실험적인 어떤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나
남북 대화의 속도를 오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명확히 한 것 같은데 차 교수님은 네. 여건이 갖춰지면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 없다. 여기서 말하는 여건이라 하면 역시 비핵화 문제죠? 그럼 그렇겠죠.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속도를 아니요, 저는 뭐 비핵화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여건이라는 것은 아마 일종의 현상의 동결. 네. 를 아마 북한이 동의를 한다면 예를 네. 들면 현상의 동결이라는 것이 더 이상 그러니까 미사일 도발하지 않고 추가 도발 안 하는 추가 핵실험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동결하는 상태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고 성과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최소한 미국과 직접 대화에 뭔가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로 놓을 수 있다는 그 정도의 그 해결의 실마리 정도는 가져야만 나가겠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이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측에서 봐서 무모한 이상주의자라는 근데 상당히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있었죠. 어제는 보면 상당히 냉철한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설정하고 있는 목표가 통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당면한 임기 내에서 해야 될 목표는 북한 문제를 핵무기를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내가 하는 것이 내 임무라는 나름대로의 상당히 아주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현실적인 목표를 딱 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결코 미국보다 한 발 앞서가지 않겠다. 항상 공조해서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는 측면. 그 부분이 그리고 또 안정감을 많이 줬다. 그렇죠. 그리고 정상회담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다. 회담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건과 성과가 있어야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당히 이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던 국내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어떤 우방들한테도 상당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행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구심을 털어버렸다. 이렇게 네. 좀 평가를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대화만 하겠다는 거 아니다. 제재와 압박 병행하면서 할 것이고 북한이 변화하면 대화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남북 관계를 좀 이렇게 좀 크게 보시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 이 미국의 반응을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CNN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갈수록 호전적이고 중무장되어 있는 북한하고 때때로 마찬가지로 예측 불가능한 워싱턴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줄타기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간에 핵을 내세우면서 파괴적으로 위협하는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사실은 상당히 본인들이 보기에는 괜찮다. 다만 예전보다 훨씬 더 생각보다는 강경한 노선을 조금 취함으로써 이제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CNN에서도 어제 기사를 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재 대통령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데 그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줄타기를 잘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네. 그 사람이 자기가 이 대화를 이끌어냈다. 내가 제재도 하면서 좀 달래기도 하니까 이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맞다라고 또 같이 쳐주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 자체가 사실 상당히 성숙하고 안정적인 행동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저는 그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즉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 이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정도로는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반응이 내놨지 않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했죠. 여러 가지 좋은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미에 이제 기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제 조건 없이 대화가 가능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즉 북한의 핵 포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얘기를 했는 것이거든요. 전제 조건 없는 남북 대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전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미국이 바라보는 시간은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미 동맹의 쌍수는 이제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7월 달에 애틀랜틱 카운슬이라는 전략부 연구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석 연구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제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정책을 전환해야 될 때가 됐다. 어떤 식으로 하냐.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스티븐 배넌이 이 얘기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뭔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할 때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왔는데 전혀 변한 게 없다. 그 주한미군도 고려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그러나 백악관에서 이것을 사실 진화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진화를 시켰습니다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미 공조가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이 공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우위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혹여나 변할 수 있는 동북아의 지정학 구조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아직까지도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했듯이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 또 하나, 그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로 평화에 나오는 대신 그 청구서는 무엇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답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앞으로 나오지 않나. 네, 뭐 지금 이사희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이 왜 지금 핵무기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까? 자신의 체제 보장이라든지 그걸 노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이 핵을 포기하고 난 뒤에 테이블로 놓겠다? 이것은 북한은 전면적인 항복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전쟁의 방식이 아니고 평화적인 방식이라 한다면 대화의 테이블에서 그럼 일종의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 아신 대로 그것이 뭐 미국과 그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의해서 그것이 또 구체적인 그 액션 조치 중에 하나로 뭐 주한미군이 철수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북한 스스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오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연못구호의 그 접근 방식이라고 할 문재인 수밖에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밝혔죠. 이제 시작이라고. 그렇죠. 이제 출발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급한 거는 이렇게 출발로 시작된 남북 대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해 주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공이 크다라고 이제 띄워주고 그렇죠. 또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트위트거리 하나만 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거니까 뭐 한미 공조 삐걱설 일축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윗거리 이렇게 제공해주고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핸들링하고 대처하는 방식이 매일 세련돼지고 자신감이 있다 이런 느낌 이런 뭐 평가들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 타임스 그 아침에 보면 그 모닝 브리핑 뉴스 브리핑을 제가 받아보는데 그게 첫 번째 요약 기사 중에 첫 번째 기사가 그거예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공을 상당히 치하했다. 네. 그 장면이 이제 어제 뭐 상당히 공이 크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의 대북 그 제재 압박에 의해서 남북 그 회담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그 기사 안에 뭐가 있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하면 더 큰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아주 그 주요 기사로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미국의 주요 언론들, 물론 뭐 트럼프하고 대통령하고 항상 정치적인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주요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이 접근 방식 자체에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한테도 들으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메시지를 던졌지만 또 다른 청자, 리서너는 미국이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반갑게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어제 밤늦게 이루어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서 미국은 북한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도록 오픈하겠다, 열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나름대로 먹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계속 이 문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전반적인 이제 뭐 언론의 국내외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 남북대화 추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도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저희도 뭐 이 시간 빌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감사의 인사 한번 전하죠. 뭐 도와줘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뭐 조금만 좀 기다려주고 잘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제 하나 안 갈 수가 없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 다 빼고 딱 한 가지만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중에 뜬 10억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10억엔 처리에 대해서 어제 명확한 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상희 교수님 먼저 기회 드릴게요.
감성적으로 접근을 했죠. 진실과 정의의 차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한일 간 위안부의 문제, 그리고 한국 간 일본 간의 정치적 문제, 이 문제는 아마 다음 정부가도 해결하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진실과 정의로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해법을 낸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정의냐라고 물은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외교가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조건을 달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개진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외교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교에 대한 어떤 그 보안사항 이런 것까지 이제 사실상 다 오픈이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10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언론에서는 그것을 예치할 것이다라고 뭐 이런저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을 일본과도 협의,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와도 협의. 그래서 좋은 방향이 나면 거기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은 공중에 뜬 이 10억 엔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 협의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추가 협의를 하겠다라고 예, 그렇죠. 사인들을 다시 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그 얘기는 구체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노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국제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주고받은 돈 10억 엔, 우리 돈 이제 100억이죠. 그렇죠. 이렇게 공중에 떠버리면 법적으로 예치라는 게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법적으로 예치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이 국제사회에서는. 뭐 어디 제3의 기구에다가 맡겨가지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건데 그런 기구는 사실 없기 때문에. 돌려준다고 나서면요. 그러니까 돌려주는데 어떤 식으로 돌려줍니까? 그럼 안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송금하고 그쪽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돌려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돌려주겠다고 하면 합의 파기 선언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은 사실 아무런 해법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 10억의 반환과 관련해서. 10억에 관해서는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해법이 없다라는 지금 당장은 없다. 지금 당장은. 그러나 10억엔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천명하고 있는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일본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 사람들과의 또 협의 과정을 거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겠다 정도인 것이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억 중에 상당 부분이 이미 지급이 됐죠. 예, 뭐 지급이 됐죠. 일부분은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걸 일단 출연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그걸 메꿔 놓겠다. 그렇죠. 이런 예. 의미군요. 그러니까 그 10억 엔 자체로든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은 당연히 정부에 있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좀 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우리 대중가요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약이겠지요.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한일 위안부 협정은 어떻게 보면 전 정권이 박아놓은 대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대못을 바로 빼면 한일 관계라는 외교의 한 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일 위안부 협정을 상당히 재협상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일 위안부 협정 자체가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 여론과 또 배치된 그런 하나의 전 정권의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명시를 하되 일종의 좀 공중에 붕 띄워놓고 미해결 과제로 좀 돌려놓은 것이 아닌가. 시간을 좀 두고 보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역시 같이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이런 반응들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우리는 1mm, 왜 일본은 왜 이렇게 1mm를 좋아하죠? 뭐 정교해서 그런가? 하여튼 1mm도 못 움직인다는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지지율 때문에 한일 관계를 이용했다라고 지금 혹평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시간을 끌려고 하지만 일본은 시간을 끌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본으로서는 아마 양보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외교적 협상이거든요. 국가 대 국가 간의 신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밀릴 수 없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겠죠.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일면 어떤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UAE 건이라든가 위안부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본다 그러면은 똑같은 외교적 관계에 있는데 어느 것은 오픈이 되고 어느 것은 오픈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한일 위안부의 문제는 국내적 정세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가닥을 집어주지 않으면은 뭔가 모르게 여기에 대해서 여론에 상당히 악영향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충분한 그런 소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해법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일반 국가 간에 약속을 했는 부분이냐.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실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루만질 수 있는 정치 제스처가 충분히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합의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어 보이긴 한데 원천적으로 일본이 단 한 번이라도 역사에 앞서서 세계 국제사회에 대고 독일처럼 진심 어린 사과를 단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자꾸 우리 내부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잘못한 합의에 대한 자기 고백처럼 돼버렸지만 원죄는 일본에 있고 우리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일본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할 수도 없어서 아랍에미레이트 질문도 나왔잖아요. UAE. 칼둔만 왔다 가면 의혹 다 해소된다 그랬는데 해소됐습니까, 노 변호사님? 이해 다 되셨어요? 저는 해소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고 그냥 왔다 간 것만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MB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캐는 과정에서 니네가 이걸 잘못 건드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첫 번째 중요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그래서 UAE를 건드려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 외교적으로 큰일 났다, 뭐 이런 뉘앙스를 같이 풍겼었었는데 결국 이제 칼둔이 왔다 가면서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왜 갔었는지 그것 때문에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알지 못하고 정부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혹은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 같은 야당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정도인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이 되고 그 정도에서 서로 다 양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 이게 네. 국정조사 요구는 좀 쏙 들어간 거죠, 어찌됐든?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사실은 UAE 의혹이 군사 비밀협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전임 정권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다시 들추기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NCND가 아닌가,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뭐 알려줄 대로 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지금 협정의 당사자였던 김태현 전 국방장관이 본인이 자동 개입과 관련된 군사 비밀 이 약정을 했다는 걸 지금 다 털어놓은 상태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걸 확인해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것은 아마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UAE가 이 부분을 만약 파기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경제적 보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원전 수주나 또 원전 운영권 그리고 또 현지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또 아랍에미레이트와 여러 가지 또 에너지 관련된 그 협력들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문재인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흠결이 있다면 이거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이것도 말 그대로 시간을 두고 그 차차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자동 개입과 분쟁 시 군사 자동 개입이라는 부분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시간을 두고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당신도 똑같은 MB하고 똑같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법 파괴자의 공범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김태형 그 전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비밀 합의했는데 MB한테는 보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믿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아니, 근데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김태형 전 장관의 저 말 중에 대통령한테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저 말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되는 거죠. 국군 통수권, 국군 통수권 믿기지 않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예. 자, 이 시점에서 요 대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제 뭐 다 알려질 대로 다 알려졌다고 차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알려질 대로 알려졌지만 누구 하나 정리해서 알려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원전을 수출을 하면서 1+1 개념으로 마트 가시면 하나 사면 하나 끼워주는 개념으로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 군사협정을 맺을 때 MOU를 여러 개를 맺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위기 상황 시 전쟁 자동 개입 조항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공식 확인되진 않았지만 아름아름 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 부분이 탈이 났다라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분명히 문제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수정하겠다고 제시를 했더니 아랍에미레이트가 불같이 화를 냈고 국교 단절 위협까지 나오니까 그거 무마하러 임종석 실장이 갔다 왔다.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전모입니다. 자, 청와대, 그 당시 청와대에 근무를 하셨던 우리 이상희 교수님. 아프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1+1 가능했던 시나리오 맞죠, 그거? 하나 기업한 거죠. 국익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협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네. 당시 이제 아부다비에 저도 갔었습니다. 저도 수행을 했었는데 내용에 대한 접근은 하지 못하죠. 직급이 네. 낮기 때문에 그냥 병풍처럼 서 있었는데 저 칼든 청장이 나와서 답방을 하는 형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의 해소 댓글을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이죠. 정부 쪽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안 했을 뿐이고 아름아름으로 소문처럼 알려졌다라는 부분인데 왜 우리가 이제 칼든 행정청장 입만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라는 것은 항상 상대국에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국에 네.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가타부타 또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헌법 60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배했다. 이런 식으로 모은다는 것은 조금 너무 좀 앞서 나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밝혀서 이런 것을 명쾌하게 해명해주면은 다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과 소문 이런 거 가지고 이명박 정부 헌법을 위반했고 이것이 일종의 적폐적 차원으로 이야기됐고 이것을 바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나섰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 비약이다.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교수님 당시 청와대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좀 청문회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그 당시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경합이 붙었고 세게 붙었죠. 예, 세게 붙었을 때 그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뭔가 1+1으로 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군사협정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있어서 국내법 저촉 우려가 있는 부분이 좀 간과된 측면은 좀 있습니까? 국익을 위했지만. 글쎄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그것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접근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프랑스와 치열한 접전을 붙고 있었고 네. 또 원자력 이 수출에 있어서 세계 최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후였었고 이것이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그 항공 위성 전화로 계속해서 유예하고 협의하고 굉장히 네.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면 계약이 있었다 없었다 그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이 단연하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어찌됐든 그 상황 1+1 계약 자체도 국익적 차원의 저는 통치행위 그렇게 사회에서 봅니다. 결단이었었다. 예. 그것이 아니면은 그 좀 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대로라면 임종석 실장이 가서 무마하고 다 정리하기로 정리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흠결이 있다면 수정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로 해석합니까? 미봉인 거죠, 말 그대로. 미봉인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큰 외교적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지금 국익이라는 말씀 하셨지만 그것이 과연 국익일까요? 아무리 돈도 좋고 원전도 좋지만 우리 아들, 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동 개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우리가 맺고 있습니다만 미국과도 우리가 이렇게 자동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유일하게 아랍에미레이트에게만 이 정도로까지 우리가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것이 과연 경제적인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판단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아주 국가 중요한 대외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가 아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헌법의 절차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배했다면 당시의 대통령 장관들은 다 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상희 교수님께서 는 당신은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이 협정을 직접 했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본인의 입으로
지금 그 부분을 식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전임 정권에서 아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법 절차는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이 김태경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 위증죄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지만 헌법을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어떻게 지금 다뤄야 될지는 아마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요? 노베라 선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셔서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자, 원천적 흠결이 있는 협약을 맺은 전 정권 잘못입니까? 이거 뒤늦게 파헤친 현 정권 잘못입니까? 그건 당연히 보세요? 전 정권 잘못인데 네.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헌법 5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국제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를 그런 식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회 비준이 함부로 필요한 할 수가 없단 사안인 말이에요. 거죠. 그런데 지금 2009년 11월에 그런 식으로 임명계획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당시에는 아마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가능성은 크지만 국무회의 통과가 결국 국회 비준하고 동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국내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국내법적 절차를 위반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하고 외국과 그런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외국하고 협상을 한 거하고는 또 우리가 구분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외국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무효다라고 말하기는 불분명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대통령이 흠결이 있다면 처리하겠다는 부분은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지금 추측을 하는 상황이죠. 위안부 합의와 전체적인 예, 맥락을 비슷비슷하게. 같이 하겠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적절한 시간이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한 외교 문서가 비밀 공개되는 30년짜리, 50년짜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30년, 길게는 50년 뒤에 공개가 돼서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직설해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정도는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예. 네, 30년 뒤, 50년 뒤로 미봉인 상태로 가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나요? 네, 아닙니다. 이제 하나 우리가 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개헌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를 했습니다. 핵심은 시한을 정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개헌하자라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이 교수님?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은 과연 정말 개헌이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3월 말 정도가 네. 돼야만이 충분히 개헌을 할 수가 있는 문제죠. 그러나 여기 이제 정치적 문제가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당은 12월로 하자는 것이죠. 네.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좀 조정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는 한국당이 정치 전략적으로 개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개헌을 하고 싶다. 이것이 국민적 열망이다. 왜 당신네들이 하지 않으려는 것이냐라고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은 상식적으로 사람을 몸으로 치면 척추와도 같은 거 아닙니까? 정체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체성을 정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걸 그냥 정치 공약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 부분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헌법에 대한 개정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왜? 논쟁의 요지가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과연 구체적으로는 권력 분점에 대한 부분들을 소상히 이야기하고 그게 합의를 도출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 것이죠. 이 교수님은 물리적으로 6.14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많고 그다음에 3분의 2 통과에 대한 부분들도 수적으로도 열세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나는 개헌을 하고 싶다. 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을 한다. 네. 이런 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근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문재인 대통령 어제 말씀하시는 네. 거 들어보면 국회에서 힘들 거라고 이미 아시는 것 같고 국회에서 안 되면 정부 안 내겠다고 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가능한 겁니까? 가능할 수 있죠. 그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 아닙니까? 지금 개헌 발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든지 발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러니까 독자적인 안을 발의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상당히 합의에서 도출된 그러한 개헌을 더 바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니, 그것이 바라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힌 안 될 거 것인데요. 미리 아시고 지금 아니 근데 내가 제 내기는 생각에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만 하더라도 18대 이 전반기 국회의장에 때 김용호 국회의장 시절에 개헌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18대 4년 내내 개헌 이야기했습니다. 19대 때도 개헌 특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들어와서 지금 또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각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은 다 지금 다 노정돼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얼만큼 협상을 해서 주고받고의 문제인 것이지 하려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논의는 거의 다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물리적으로 겁니다.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지금 자유한국당 안 하려고 하느냐. 앞서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이죠.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접근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대구에 가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자신은 지방선 이길 자신 있다. 왜 이길 수 있느냐. 투표율이 50%밖에 안 될 것이다. 투표율 50% 되면 우리 25% 지지율 갖고 가면 우리만 똘똘 뭉쳐도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건 뭡니까? 그러면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같이 하면 투표율이 높아진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홍준표 대표야 지난 대선 때도 대선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대선 때도 사실은 이 지방선거 때 같이 개헌하겠다고 본인의 입으로 공약했던 사안입니다. 했었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70%가 넘는 국민들이 지금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하자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그러면 이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정부안을 발의를 했더라도 일종의 저는 그 정부안을 관철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일종의 촉매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헌법 개정 절차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헌법 개정을 하는 방식은 국회에서 2분의 1 동의 얻어서 개정안을 내놓는 거 하고 네.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이 발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60일 동안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의결을 해줘야 되고요. 의결이 되고 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거예요. 그럼 6월 14일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역산을 해보면 예, 6월 14일 날부터 30일 아니라고 하면 5월 15일 날까지 이게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건데 5월 15일 날까지 국회 의결되려고 하면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3월 15일까지 그러면은 국회 의결 60일 하기 전에 20일 이상 공고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2월 25일 정도에 이제 공고가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럼 지금이 벌써 1월 중순 아닙니까? 그러면 개헌안이 지금 정도 나와가지고 서로 얘기가 되고 뭔가 좀 3분의 2 이상의 국회 동의를 얻을 정도로 이게 뭔가 무르익어야지 사실 이게 가능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당연히 개헌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었었지만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도 어려울 뿐더러 국회를 통과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인 부분하고 계산적인 부분을 맞춰보게 되면 아마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물리적으로 역시 불가능하다. 좀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완전 불가능은 아니지만. 예. 두 분 교수님한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 가이드라인이 돼서 오히려 여야 협상에 더 걸림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소신을 그렇게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는 또 분명히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친백일 기자회견으로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도 이 개헌과 관련된 권력 구조 문제가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대선 때인가요? 제가 좀 기억이 좀 아리까리한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은 지금 선호하는 그 권력 구조 형태가 4년 대통령 중임제라는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나 아니면 그 정당 그 명부제 같은 연계가 된다면 자신은 충분히 타협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어제도 뭐 그 선거구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것이 내 개인 소신이 걸림돌이 된다면 타협의 가능성은 열어놨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야당도 그러면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만약에 원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놓는다고 한다면 자신은 선거구제를 갖고 협상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갖고 있는 걸로 어제도 그 뜻을 내비친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4년 중임제 대통령이 선호한다 그러면 야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반대하겠죠. 무조건 반대입니다. 권력 분점에 대한 부분이 헌법 개헌 이 부분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문을 받고 개인적 소신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인 소신은 4년제 중임제가 맞다라고 이야기했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굳이 이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4년제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얘기 자체를 안 해야 되겠죠. 이 자체가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뭐 한국당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특정 정당을 두둔하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 정치 정략적이라는 부분은 한국당만 정치 정략적인 것이 아니고 여당도 정치 정략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개헌에 대한 부분들은 개헌이 국민적 열망이라고 하지만은 내년은 실질적으로 현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개헌이 어떤 정도 형태로 작동할지 굉장히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개헌을 몰고 나가게 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개헌에 대한 불발 이유, 그에 대한 책임, 이것을 야당이 고스란히 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개헌을 주장하는 그 과실 자체는 어쩌면 여당이 다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치 정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야당도 여당도 모두가 책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뭐 불가피하게 저희 직설도 개헌 문제를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자세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개헌 논의는 이제 블랙홀이 될 텐데 뭐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더 있어도 지금 시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30초씩 드릴 테니까 이 개헌의 화두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국회 전망 30초씩 드릴 테니까 잘 된다, 못 된다 한번 전망해 주십시오. 저는 뭐 이 국회가 지금 이제 지지부진하지만 아마 대통령이나 정부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 핵심의 초점은 지방분권과 기본권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것이 과연 이 대통령 뭐 재정략적인 의무도 뭐 그렇게 충분히 계산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상대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개헌안을 냈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것은 야당이 상당히 야당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대목을.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어떤 의견 기본적으로 갖고 계세요? 정부안을 내놓는 방향으로 아마 이제 처음 그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저는 보고요. 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방향과 관련해서 야당 측에서 분명히 반대를 저는 계속 할 것으로 봐요. 아무리 명분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찾아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안이 뭐 국민 투표까지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종일관 하여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이상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청와대와 정부는 사실상 손에 닿을 게 없는 부분이죠. 예, 개헌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은 국민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야당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은 더욱더 곤혹스럽습니다. 정부 발의든 국회 발의든 이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여기에 또 국민의당의 이해적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적 관계가 들어가 있는데 숫자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중심으로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도개혁의 제3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의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중대선거로 가자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하나의 그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개헌 논의는 결국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돼 있다. 자, 잘 될지 블랙홀이 될지 이제 국회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분 다시 한번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각본 없는 대통령 기자회견. 한쪽에선 소통이라고 했고요. 다른 쪽에선 쇼통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의 논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이라는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회 합의가 필수적인데 6월 지방선거 때까지라는 시한이 지켜질지 미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협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차 교수님, 예, 기자회견 저런 모습 처음 보시는 거죠? 예, 처음 보기는 합니다만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저는 형태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제가 네.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였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당시는 뭐 신년기자회견 때는 사전 각본에 따라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평소 때 여러 가지 현안들이 튀어나왔을 때는, 그때 당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든 수시로 기자실을 방문해서, 진짜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년 기자회견까지 이렇게 각본 없이 하는 것은 일종의 진일보한 행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일보한 것 같다. 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우리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원하는 최고의 남편감이 아니었나. 누가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아, 대통령이?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저는 또 질문하는 기자들이 또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네.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보다는 가정중심적으로 좀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제가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들이 원하는 지향점
정말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이 없었다라는 말도 있었긴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 이래서 일단은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진정성 엿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하신 것 같고. 우리 이상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게 말씀드려야 되죠. 네.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좋죠.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설렘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언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보면은 첫째 이제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어제 대부분 기자들이 선택을 받아야만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기자들은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것이 누구를 대신하느냐, 국민을 위해 대신하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그 분위기가 빨리 저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았단 말이죠. 물론 그 사전에 어떤 정리가 되지 않고 날것 그 자체를 듣기 위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어쩌면은 비교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갑이고 기자가 어린 이런 어떤 형태의 기자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조금 뭔가 조금 어색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잠깐만, 그러면은 교수님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기자하고 질문하고 대답할 때? 모든 것은 이제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 그 관행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잘못된 것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진행해왔다는 각본 있는 드라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전에 소위 이야기하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질의응답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 주제를 선정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무언의 약속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생방송에서 자칫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최소화하고 또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좀 질서를 잡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언론의 어떤 장악이라든가 보도의 통제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보지 않고 있고 만약 또 요즘에 언론에 대한 그런 태도 또 그런 방법들은 있을 수가 없죠. 네,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 형식 문제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개입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뭐 형식 문제를 가지고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형식 뒤에 숨은 배경과 내용상의 어떤 내용이 되는 것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차차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뭐 차 교수님은 노무현 정부 때 그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셨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DJ 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형식 파괴 다 좋은데 왜 달달 떨죠? 우리 그때도 그랬습니까? 제가 2005년 신년 기자회견할 때 저도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 사실 좀 떨었습니다. 아니, 뭐 속으로 떨리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근데 기자의 대통령에 대한 질문은 속으로는 떨리지만 국민을 대신을 해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대변자로 그 부분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인데요. 아까 그 기자단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카톡방에 300명이 단체로 들어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반장도 있고 누구도 있고 간사도 있고 이렇게 팀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기자단 내에 자율적인 그런 집행부 구성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뭐 다른 회사에서 물어보는 것까지 간섭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 그때부터 누가 질문을 질문자로 뽑힐지 모르는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당신이 이제 들어보고 저 사람이 저런 질문했으면 그 나오지 않았던 다른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또 다른 기자가 필요하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기자들이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기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이나 그냥 일반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정말 명시적으로 너 이거 말했으면 저거 다른 사람이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잘 들어봤다가 대통령이 질문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을 그 다음 사람이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를 이 사람이 먼저 질문했으면 나는 그 다른 질문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저는 그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방식에 있어서 기자단들이 편중된 질문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기자들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되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마 당시 좀 흥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떨려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어나가지고 질문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떠냐고요. 뭐 요즘 세상에 뭐 질문 잘못했다고 잡혀가는 것도 아닐 텐데. 대통령이 무서워서 하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일어나서 얘기하고 이제 네. 그 카메라가 집중되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제가 시청자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기자들끼리 300여 명이나 되는 기자들끼리 간사협의나 회사 간 협의나 매체별 협의나 조율이나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없었다. 이게 일부러 그런 거냐? 뭐 일부러고 뭐고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 시종일관 각본 없었고 사전 조율이 없었다라는 대답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군데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본이 없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렇게 각본 없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네. 기자단들이 우리들이 골고루 어차피 300명이 다 질문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몇 명만 뽑혀서 질문할 거가 뻔한 거니까 그렇다면 그중에서 나와야 될 분야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네. 그러면은 자기가 들어보고서 저 사람이 이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게 있으면 다른 걸 질문하도록 해야지 그 사람이 묻고 싶은 게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정비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를 왜 하지 않았을까? 차 교수님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게 자율적 조율과 좀 효과적인 합리적인 대안이 좀 있었을까요? 아마 이 지금 일종의 가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네. 사실 앞서 그 우리 이상희 교수님께서 뭐 백악관 이야기 하셨지만 어저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트윗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백악관 방식하고도 또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더 좋다. 이 백악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백악관의 출입 기자 그러니까 출입하려고 하면 벽이 상당히 높아요. 출입 기자단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는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신청하면 다 등록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이 열려 있고 벽이 낮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백악관처럼 백악관은 지금도 앉는 자리가 소위 말해서 매체 파워 순서대로 거의 앉다시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일종의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이 언론의 그 매체 파워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방식을 이제는 바꿔보겠다. 그것이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출범한 나름대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부라고 한다면 뭔가 이런 기존의 그런 이 언론들끼리 암묵리에 형성되어 왔던 그런 이 질서 자체가 뭔가 그 진정한 이 소통과 진실을 전달하는데 약간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 때문에라도 아마 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 정착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중복 질문이라든지 추가 질문을 못 한다든지 그래도 중요한 질문을 빠지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기자단 스스로가 오늘쯤은 다 간사회의를 열어서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제도를 보완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것도 뭐, 청와대가 강제한다는 거, 이것도 그거는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제가 거죠. 웬만하면은 미국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두 분이 이제 자꾸 미국 백악관 시스템을 말씀을 하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 백악관에 출입기자 들어가기는 힘들기도 하지만, 앞에 들어가 보면 기자회견석의 맨 앞줄이, 기자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다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좌석제예요, 기자들이. 거기에는 고참 기자들, 20년 차 기자들, 30년 차 기자들, 40년째 출입하는 기자들 좌석입니다. 그건 아무도 못 앉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저희처럼 손을 막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볼펜 하나 들면 대통령이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도 다 기억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시스템보다 우리가 더 진일보했다, 더 자유롭다, 그렇게 봐야 할 것인지, 기자회견장에서 메이저 언론이 사라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교수님 좀 미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 형식 가지고 좀 너무 치열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두 분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춘추관장을 했기 때문에 직접 기자회견을 준비를 해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례도 많이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부분도 연구도 해보고 이런 경험적 측면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백악관 시스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아니요, 백악관 시스템은 이제 시청자들한테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제 질문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메이저 언론 기자가 등장하지 않았죠. 네, 그렇죠. 얼마나 없었으면 윤영찬 수석이 맨 마지막에 지상파 중에 한 명 지목하겠다 해서 SBS 기자 한 명 딱 지명됐고, 그 많은 17개의 질문 중에 대한민국의 소위 메이저 언론 기자는 질문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식적으로 그랬을까요? 워낙 많이 손을 드니까 그냥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인 출신이죠. 정치 출신이고 대선 캠프 때부터 수많은 기자들과 같이 피부로 접하기도 하고 많은 소통을 했을 걸로 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의 달인 아닙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이저급 언론이라 그러면은 언론에 대한 비중 그리고 그 역할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떤 의미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들 즉 1진과 2진 중에서 1진 정도의 얼굴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럼 일부러 지목을 안 한다고 어쩌면은 국민에 대한 알 권리 뭐 이런 차원보다도 그동안 있어 왔었던 기자들과의 관행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넘어보겠다라는 어떤 대통령의 시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수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뭐 예를 들어서 메이저 언론의 일진 기자들의 얼굴은 모른다. 이건 조금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죄송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일부러 그러셨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인 것이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출입 기자단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러 알면서도 그분들을 뭐 배척하려고 했던 그런 식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일부러 뺀 건 아닌 걸로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제가 그 청와대 출입 기자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아마 상당히 주요 언론사 기자들은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풀 기자단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청와대에 지금 등록 기자 300명이 넘지만 그 중에 풀 기자단은 제가 알기로 한 100명 내외일 겁니다. 그러면 아마 거기는 좀 그 매체 파워가 큰 매체들 순으로 아마 쭉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런 기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공식 행사장에 풀 기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주 볼 기회가 많죠. 그런데 사실 어제 마이크를 잡고 질문했던 기자들 중에 제가 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몇몇 기자들 같은 경우는 풀 기자단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얼굴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소한 목소리를 듣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럴 수도 한편으로는 있겠습니다. 또 청와대 상시적으로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참모들이 가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든지 정례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300명의 기자들 중에서 풀타임으로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는 100명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런 100명 내에 들어가는 기자들은 상시적으로 청와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자주 못 오는 기자들에게 나름대로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의 배려였을 것이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 의외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현재 청와대 출입 기자는 3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등록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나 등록만 하면 청와대 출입 기자로 지금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는 딱 30명이었습니다. 형식 얘기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딱 좀 짚고 좀 넘어가 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질문이 너무 좀 중복된다, 중구난방이었다,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문바라는 키워드가 지금 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방송 해도 되는 거죠, 문바? 어떻습니까? 노 변호사님 법적으로 소위 문바. 예.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웠는데 악플 때문에 힘들어요, 대통령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이 당신도 힘드냐? 나도 힘들었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 유권자의 의사표시 하나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좀 웃으면서 답하고 넘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적을 합니다. 질문의 본질은 기자의 질문이 이른바 문 대통령 지지층들의 과도한 악플이 도를 넘어서서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겁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유권자로서의 단순한 의사표시로 보기에는 너무 위험수위인데 이것이 민의를 왜곡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오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과연 대통령이 그렇게 웃으면서 별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넘어갔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한테 한 시청자라면서 어제 기자 질문에 대한 의견을 주신 내용을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수님? 상당히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 이게. 가볍게 어제 이야기가 좀 다뤄졌습니다만은 굉장히 무거운 얘기인데, 첫째 짚어봐야 될 부분은 기자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사실상 저널리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기자가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네. 어떤 댓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항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 그 기사의 객관성,
그리고 팩트 이 위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대통령한테 질문했다는 그 자체가 사회가 그만큼 어느 정도의 좀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스티브 레이넨 교수라는 그 조지타운 교수가 이 부분을 분석한 게 있어요. 민주사회에 있어서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호빗, 그러니까 벌컨, 그리고 홀리간 이렇게 나눴습니다. 호빗은 정치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벌컨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 그 홀리건은 축구장의 낭동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소위 특정 지지층, 이걸 팬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팬덤에 대한 지지층들은 홀리건에 같다. 정치적 홀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구장에서 정상적인 경기를 방해하고 거기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행위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공동체 사회가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무너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지나치게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이념과 색깔과 철학을 추종하기보다는 이것이 일종의 신앙화 되고 일종의 숭배화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훌리간족의 가까운 어떤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고 이것을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민의를 왜곡할 수가 있고 여론을 왜곡할 수가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중된 어떤 팬덤 세력에 좌우되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자칫하면은 행정이라든가 정책이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가볍게만 보시는 문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질문이 네. 아까 우리 앵커님이 질문하신 대로 질문하셨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안 좋은 댓글이 달린다. 그리고 지지자분들의 격한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하는데 지난번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유난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자들은 달달 떨고 대통령은 여유 있게 그걸 웃으면서 그런 분위기는 동의 안 하세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할 때 지난 8월 달에 상당히 좀 기자들이 좀 긴장된 모습보다는 네. 어제 회견할 때 기자들 모습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한결더 좀 이런 좀 표정도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네.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 긴장보다는 여유를 찾은 나름대로 그런 좀 기자들도 상당히 새로운 정부의 이 청와대의 환경에 상당히 좀 적응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미리 예정된 이 각본에 의해서 저는 지리자로 선정이 돼 있었지만 제가 마이크 잡는 순간 상당히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기자들 누가 자기가 지금 될지 모르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걸 감안했을 때를 봤을 때라도 네. 아마 기자들이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됐던 것 같고요. 화면만 놓고 보면 모든 참석한 기자들이 전부 다 손을 든 거죠, 지금? 다 들은 것이죠. 그래서 네. 어제 이 장소 자체가 이전의 대통령의 기자회견 항상 춘추관에 있었어요. 네. 춘추관인데 어제는 영빈관에서 했거든요. 영빈관에서 하는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을 수용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예. 장소를 영빈관으로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청와대 카톡방 출입 기자들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기자가 3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00명의 기자들을 그 중에서 누구만을 선정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청와대 출입 기자가 수가 거의 한 60-70명밖에 안 됐습니다. 네. 100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3배 이상 늘었으니까 청와대로서는 사실 이 기자들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 끝에서 놓은 하나의 이 형식이긴 합니다만 물론 어제 앞서 우리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300명의 기자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일종의 복불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또 선정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대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답변이 조금 두리뭉실해도 추가를 질문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자들끼리 사전 조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중요한 질문이 빠지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청와대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첨언하면 될까요? 갑자기 노벨에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려서 좀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썩 언론의 입장, 저널리즘 입장에서는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 지적해야 할 사안이 있죠. 뭐냐 그러면 질문의 편중성입니다. 어제 대체적으로 형식과 룰에 의하면 12개 질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7개 질문이 됐습니다. 근데 17개 질문이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질문이 대부분 남북 관계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조금 벗어난 듯하다. 그러니까 이 선택하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 자체가 받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질문의 편중성을 보이는 그런 점도 그렇다면 이 교수님은 이 중부 중구난방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전 조율, 사전 각본이 필요했다. 지금 이렇게 청와대 측과 말씀하시는 기자단의 건가요? 어떤 조율보다도 기자단 자체의 조율이 필요한 것이죠. 기자단 이런 자체의 새로운 조율은 방식이 필요하다.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이런 미국식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일종의 무언의 그런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할 때 헬렌 토마스 지금 뭐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제1번 질문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딩을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무언의 어떤 룰을 가지고 기자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택하는데, 우리는 뭐 처음이기 때문에 어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사전에 이러한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선택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러면은 기자단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게 맞춰서 질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